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성공회대학교 일본학 전공의 양기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23일과 24일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금 약간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큰 성과로는 역시 그 한일 정상 간의 신뢰 구축 이 부분에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캐나다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만났는데요. 네. 사실 이시바 총리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좀 표정이 좀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그 표정이 아주 매우 밝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셔틀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한일 정상이 자주 만나면서 한일 간의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를 위해서 이제 이번에 역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진보 정권이랄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불신감,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큰 성과를 올린 것이고요. 예. 단지 이제 그 반면에 역시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신뢰 구축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진보 정책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반드시 요구할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가 그만큼 과거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많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밝게 우리나라를 맞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서화된 거거든요. 17년 만에 이제 문서화가 됐는데 예. 원래는 이제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8년에 이명박 후쿠다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문서가 됐는데 그 문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그러니까 1998년에 있었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역사 인식을 승계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98년에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온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 그 정신에 담겨 있고 그 부분이 반드시 명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일정한 성과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아쉽게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특히 이제 광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관계자들 또 후손들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로는 이제 한일 간에 서로 간에 안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역사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의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많은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씩 풀어나가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이제 부탁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 술에 이제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난번에 13년 만에 그 야스쿠니 신사도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패전 기념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이시바 총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그 어떤 그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역시 부족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그다음에 남북 대화, 북일 대화 다 실종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모두 이제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주변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일본만큼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상호 간에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관계라는 것이 조금 더 그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 한일 관계 선순환이 한미일 관계 선순환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번에 방침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성명서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로 조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합의문 작성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한일 간에 이런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간의 정치 리더가 아무튼 역사 인식을 공동 공감대가 있는 건 분명하고 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한일 양국 간에 너무나 복잡한 이런 국제 정세의 엄중함,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경제 위기입니다. 사실 심각할 정도로 경제 위기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물가에다 인플레에다가 일본 국민들의 지금 불만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서 이제는 수평적인 대등한 선진국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 한일 양국이 좀 고민을 또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점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수소라든지 AI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본도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은 수소는 상당히 이제 직접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네. 이 청정 에너지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강하고, 우리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걸 생산하는 데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이 공히 협력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AI 인공지능도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했고, 일본도 2030년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워낙 중국과 미국이 강하다 보니까 한일 양국이 이 부분에서 공동 기술 개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소하고 AI에서 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그런 노력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간의 이제 청년 교류에서 이런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 가가지고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또는 일본 사회를 경험하고 취업도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일본에서 일본어도 배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1회에서 2회로 늘렸고요. 예. 원래 1인당 1회만 가능한데 그걸 2회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한국도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차관급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이제 합의 같은 게 있었지만 이렇게 내일 국내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출산 고령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방 소멸, 일본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지 않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합의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은 여러 네. 차례 등장을 했지만은 이제 과거 직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까지 논의를 했었다. 이것도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맞습니다.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에게는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게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이 과거는 더 이상 들춰보지 않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고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런 한일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네. 반드시 역사 문제가 중시되고, 역사 문제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직시하고 있는가 여부가 이 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에 좀 안 나온 게 아쉬운데,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에서 방점을 찍으려면 사전에 이제 피해자라든지 관계단체, 시민단체를 좀 만나 뵙고 네. 오찬 나누면서 한일 관계가 너무 지금 그 많은 그 역사 문제가 있긴 한데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경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미리 좀 양해를 받거나 네. 저는 이제 미리 사전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점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일본에 대해서 수차례 이제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본에 도쿄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제1교포 간담회에서도 지난 1970년대에 있었던 그 간첩 그 영공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피해 제1교포 분들이 입은 고통과 그런 절망에 대해서 그냥 머리 숙여서 사죄한다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가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역사인식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문제는 단지 역사인식을 너무 내밀게 되면 지금 또 일본 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네. 선거에 참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하게 역사인식을 밀고 요구하게 되면 이시바 총리는 그 공감을 저는 갖고 있다고는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면 자기의 당내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말하자면 단기간에 정권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단기간에 정권이 끝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한일 양국이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다카이치 사나이라든지 굉장히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우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지고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귀국하고 나서 야스쿠니 신세에 참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런 차기 총재로서의 적합하지 않다는 우리 쪽의 인식도 있고 해서 우선 당장은 이시바 총리의 입지를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게 낫다. 이런 점들도 좀 많이 검토가 되었다. 가만히 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시바 총리가 있는 것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점 하나 하고 또 바로 곧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네. 의식한 한일 정상회담이 됐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래는 소행수회담이 한 50분 정도 끝날 예정이었는데, 네. 5분 정도 끝날 예정, 그게 한 50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한 시간이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밀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고요. 네. 그건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 나중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까지 논의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이미 9번이나 총리 장관급 회담을 미국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과로서는 상호 관세는 15%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나 이 외무대신이 겪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언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국가 주권을 지키고 또 우리 국익을 지키는 그런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일 오전에는 좋은 어떤 공동의 성명 내지는 이런 회담 발표문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맞습니다. 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맞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고요. 아무리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역사를 좀 멈추고 있었다라고 한다지만 정의기억연대나 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피해자 단체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속상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역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 쟁점입니다. 이것은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국내 설득하고 피해자하고 관계단체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선 이야기를 듣는 경청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생략됐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께서 기국을 하시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민석 국무총리든 반드시
피해자 단체 또 특히 광주에서 강제징용 여러 가지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많이 저도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반드시 이 성과가 또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이런 그 피해자 또는 지원단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마련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소통의 장이 마련이 되면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이나 수소 같은 미래산업 네. 분야에서 협력 합의가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신한업 협력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는 때 어떤 동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게 네. 지금 작년부터 윤석열 정권 되고 나서는 우리가 0% 성장했어요. 성장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대중무역 흑자를 누렸거든요. 네. 지금까지 누적된 대중무역 흑자가 무려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대중무역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통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 작년 같은 경우는 66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거 기대하지 못합니다. 벌써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철강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면서 이런 중국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무역 흑자를 더욱더 늘려나가나 적어도 그걸 그 감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CPTPP라든지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내력이 있다면 내성이 있다면 이런 그 한일 FTA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프레임의 대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분명히 맞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우리 지금 아무리 한다고 해도 AI에 그 우수기업 대기업 뭐 포함해 가지고 5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지금 AI 기업이 29만 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저히 한국이나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양국이 이 기술 공동 개발한다든지 공동 투자라든지 이걸 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경제협력은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을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또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국 보니까 AI 올림픽도 열더군요. 맞습니다. 예,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한일 협력이 안보 문제에서 강화되는 게 우리 외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네. 또는 한일 간의 협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북 억지력으로서 중요하죠. 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라는 게 이런 그러니까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지스함 같은 데서 북한 대북 정보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휴민트라고 해서 이런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탈북자가 보통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억지력으로서 잘 그 작동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간의 이제는 안보 협력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한일 간의 안정된 안보 협력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이제 대중국 어떤 억지력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제 국내에서 터부시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본과 충분한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좀 거기하고 비교해서 위안부 문제하고 비교해가지고 역사 문제하고 비교할 때 좀 더 아쉬웠던 것이 예를 들면 대북 제재라든지 아니면 러북 그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서 한일 공동 대응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문서상으로는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북한과의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북 그 제안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조만간 이런 그 북미 대화라든지 이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북일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가 재개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북 제재라든지 또는 이제 북러 간의 어떤 그 동맹 부활에 대해서 한미일 또는 한일 간의 대북 억지력을 행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제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대북 제재라든지 러북 간의 이런 그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대화를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서 일본과 맞습니다.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얼만큼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 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게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한 4,500명 되는데 28,500명 주한미군 가운데서 4,500명이 아닙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북 억지력의 핵심이거든요. 타격 부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구함으로 이전한다는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다가 일본에다가 이 남중국해, 대만 분쟁, 그 다음에 한반도 유사시 사태 이런 것에 대비한 컨트롤 타워, 사령탑을 일본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미국이 주한미군이 단순하게 대북 억지력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필요한 데 대만 분야이든 남중국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을 거점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이런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그 국력이 또는 이제 안보력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이제 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그 공감할 부분 또는 협력할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네. 협력과 역시 그런 역사 인식이라든지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져 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온종하기 때문에 양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만 계속 고집할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좀 펴야 되는 것 같고 계속 일본학을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의 정세 이시바 총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희망사항으로는 이시바 총리가 네. 내년 봄까지는 늦어도 늦다고 할 거야. 그때까지는 좀 버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음 달에 네.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재선거를 할지 안 할지 또는 총재선거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난 중의원 10월에 있었습니다. 중의원 선거, 총선거에 참패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도쿄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패했고, 7월 달에 또 참여연 선거에 참패했거든요. 예. 그 자민당 내에서 지금 이시바를 끌어내리라는 온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카이치 사나이라든지 코이즈미 신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이시바 총리 그들과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사신문 같은데 조사 여론 결과 보면 한 7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시바 총리가 있는 것이 좋다, 있어야 된다. 라는 일본 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일본 정치가 가운데서 이시바는 이제 반아베거든요. 네. 아베 정책과 반대되는 것만 한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고 특히 야스쿠니도 기독교 신자라서 전혀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역사 인식도 상당히 공감되고 있고 해서 한국으로서는 역시 이시바 총리가 좀 내후년까지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예. 일본의 국내 정세가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참여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예. 자민당 내 보수 우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익 정당인 참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민주당이라든지 약간 이제 보수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의 정책의 입지도 약하고 자민당도 예전만큼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예. 일본 국내 정치가 안정돼야 한국이 안정된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시바 총리가 안정된 자민당 정권을 당분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시바 정권이 갈지는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여론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정치권의 힘이 좀 더 세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탄핵해가지고 박근혜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을 전부 다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총리를 직접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좋아하는 정당에다 투표를 하게 되면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자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참여선 선거 지난
중의원 선거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이제 중참양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중참양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해가지고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요소야대 그것도 네. 참의원, 중의원 둘 다 양원에서 요소야대 여당이 이 과반수를 못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민당의 파워가 상당히 약해졌고 지금 야당 가운데서 어느 정당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연립여당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그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시바 총리가 그 이런 정치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예. 총리가 그나마 한국으로서는 좋은 파트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일본은 이제 의원 내각제 이런 이제 맞습니다.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 전공 양기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